통증은 언제나 위험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뇌가 잘못된 경보를 계속 울릴 수 있다. 몸이 아니라 뇌가 위험을 착각할 때 통증은 사라져야 할 신호가 아니라 다시 이해해야 할 메시지가 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에 통증이 느껴지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불안해지고 겁이 나고 이 통증이 평생 가는 건 아닐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아니라 뇌가 통증을 학습해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통증은 원래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반복되면 뇌는 통증은 위험하다는 연결을 학습하게 되고 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통증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위험 신호로서의 통증과 뇌의 착오로 인해 만들어진 통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처럼 통증이 다 같은 통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뇌가 어떻게 만성 통증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알렌 고든과 아론 지프의 통증 탈출입니다. 저자 알렌 고든은 원인불명의 만성 요통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웠던 당사자이자 현재는 만성 통증 치료 분야에서 주목받는 통증 재처리 요법을 개발한 통증 심리치료 전문가입니다. 공동 저자인 아론 지프 역시 뇌와 통증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작가로 두 사람은 이 책에서 통증을 둘러싼 오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냅니다. 이 책은 통증과 싸우는 법이 아니라 통증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뇌에 다시 안전이라는 회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실제 사례와 연구를 통해 차분히 안내합니다. 이 책에서는 뇌의 착오로 인해 만들어진 통증을 신경가소성 통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의 만성 통증이 이 신경가소성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뇌의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만성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겠죠. 평소 만성 통증으로 지쳐있는 분들, 통증의 원인을 몸이 아니라 뇌의 관점에서 이해해보고 싶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증 탈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통증은 위험 신호다. 만성 통증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물론 통증 그 자체이다. 그 다음으로 좋지 않은 건 사람들이 자꾸만 조언을 해댄다는 점이다. 얼음을 좀 대봐. 뜨거운 걸 좀 대봐. 스트레칭을 해봐. 그 중에서도 가장 욱하게 만드는 조언은 바로 이것이다. 그냥 무시해. 세상에는 도저히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통증을 무시하라는 조언이 아무 쓸모가 없는 이유가 바로 화재 경보기처럼 통증 또한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통증도 도저히 그냥 무시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통증의 유일한 목적은 어딘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릴 때 몸은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삐긋 플러스 뇌는 통증. 달리기 중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날씨는 화창하다. 가젤처럼 빠르고 우아하게 달리면서 아침의 산들바람과 얼굴에 닿는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는 당신. 헤드폰에서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히트곡이 울려 퍼진다. 인생이 아름답기만 하다. 갑자기 나무뿌리에 발이 걸려 왼쪽으로 몸이 쏠리며 넘어지기 전까지는 발목에서 날카롭게 찌릿함이 느껴진다. 발목을 삔 것이다. 아프고 불쾌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때 발생한 통증은 당신을 도우려는 신호이다. 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발목이 더 크게 손상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다 나을 때까지 잠시 쉬어주세요. 통증이 없었다면 당신은 발목을 삐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달렸을 것이고 결국 더 심하게 다치고 말았을 것이다. 기분 좋은 감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증은 중요하다. 제대로 작동할 경우 우리 몸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말이다. 단순한 듯 느껴져도 사실 통증은 대단히 복잡한 것이다. 조금 전 아침 달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산들바람이 불고 햇살은 빛나고 스프링스틴의 히트곡은 울려 퍼지고 그러다가 쿵 당신이 넘어졌다. 왼발이 땅에 닿는 순간 발목의 감각 수용체가 충격을 감지하고 척수로 신호를 보낸다. 아직은 아프지 않다. 신호가 척수를 타고 올라가 뇌로 들어간다. 아직은 아프지 않다. 통증 표지에 해당하는 44곳의 뇌 부위가 연합해 척수에서 올라온 신호를 처리하고 통증의 감각을 발생시킨다. 이제 아프다. 이렇게 발목에서 올려보낸 위험 신호에 뇌가 반응한 결과가 곧 통증이었다. 통증이란 몸과 뇌가 나누는 대화와도 같다. 그런데 어느 대화에서나 그렇듯 가끔은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뇌의 착각, 갑작스러운 통증. 1995년 영국 의학저널에 15cm 길이의 못 위로 잘못 뛰어내린 건설 노동자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못이 그의 작업화를 관통해 반대편으로 튀어나왔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동료들이 서둘러 그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못을 뽑았다.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려고 작업화를 벗긴 순간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출혈도 없고 찔린 부위에 외상도 없었으며 심지어 긁힌 자국도 하나 없었다. 기적적으로 못이 그의 발가락 사이를 뚫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건설 노동자는 어째서 통증을 느꼈던 걸까? 그는 못이 자신의 신발을 관통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래서 본인이 크게 다쳤음에 틀림없다고 짐작했다. 이 믿음은 그의 뇌가 몸의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을 바꿔버렸다. 발은 그냥 정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뿐이다. 양말의 감촉, 작업화가 얼마나 꽉 끼는지 발가락 사이에 못이 들어온 낯선 느낌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러한 감각은 하나도 해로울 것이 없었지만 그의 뇌는 위험 신호를 예상하고 있었고 그 결과 발에서 받은 정상 신호 하나하나를 통증으로 처리해버렸다. 그 건설 노동자에게 일어난 일은 기이한 사건이었지만 과학자들은 그 같은 체험을 실제로 재현할 수 있었다. 텍사스 의과대학의 연구원들은 이러한 연구를 위해 실험에 참가할 인원을 모집했다. 뇌를 속여 통증을 느끼게 하는 일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먼저 실험 대상자의 머리에 전극을 부착하고 이를 기계장치에 연결시켰다. 그리고 기계가 실험 대상자의 머릿속으로 전류를 흘려보내 일시적인 두통을 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속임수였다. 기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기계에 충격 발생기라고 크게 써붙였다. 연구진이 기계의 전원을 켰다. 진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근처에 설치한 스피커로 웅웅거리는 소리까지 냈다. 참가자들은 머릿속으로 전류가 흘러들어온다고 생각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통증을 느꼈다. 건설 노동자의 경우와 똑같이 실험 참가자들의 뇌도 착각을 일으킨 것이다. 몸은 안전하고 정상적인 신호를 보냈을 뿐인데 뇌는 그것을 통증으로 처리했다. 어째서 뇌는 이런 식으로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걸까? 지금 중요한 사실은 뇌에서 통증을 처리하는 부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부위들은 때때로 실수를 저지른다. 물론 어쩌다 한번 실수하는 정도야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진짜 문제는 뇌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때 생긴다. 변화하는 우리의 뇌. 인간의 뇌는 얼마든지 배우고 변화하고 발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
얼핏 마법처럼 신기하게 들리지만 생물학의 기본 원리가 그렇다. 뇌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신경세포들인 뉴런의 집합체이다. 뉴런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까? 짧은 전기 신호를 쏘아 보내는 방법을 쓴다.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가 많이 오갈수록 점점 더 신호를 잘 전달하게 된다. 처음으로 걸음마를 하는 아기를 생각해 보자. 아기의 어린 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뇌 속의 뉴런들이 신호를 발사해 다른 뉴런들을 깨워보지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패턴이 낯설고 어설프다. 아기는 넘어진다. 하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은 아기가 한 번 더 시도한다. 이번에는 작고 깜찍한 뉴런들 사이의 연결이 조금 더 튼튼해진다. 아기의 움직임이 살짝 더 안정된다. 아기가 걸음마를 연습하면 할수록 특정 뉴런들끼리의 협력이 점점 더 좋아진다. 결국 아기의 뇌는 딛고 일어나 무게 중심을 살짝 앞으로 기울인 상태로 균형을 유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떼는 법을 배운다. 충분한 반복을 거치면 이 과정이 자동화되어 아기는 걸음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걷게 된다. 과학자들이 즐겨 말하듯 함께 발화하는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 이러한 뉴런 패턴 혹은 신경 경로가 연결되면 복잡했던 작업들이 손쉽게 느껴진다. 신발끈 묶기, 기타 연주, 자연스러운 셀카 찍기 등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다. 통증을 학습하다. 우리의 뇌는 쓸모있는 기술을 배우는 데도 뛰어나지만 나쁜 습관을 익히는 데도 그만큼 뛰어나다. 통증이 대표적인 예이다. 뇌가 통증을 거듭 되풀이하여 겪으면 해당 뉴런들 사이에 연결이 생겨나 점점 더 쉽게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뇌가 점점 더 통증을 잘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뇌가 통증을 지나치게 잘 느끼게 되면 병은 만성으로 간다. 다시 말해 우리 뇌가 의도치 않게 통증을 느끼는 법을 학습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곧 신경가소성 통증이라는 용어의 기원이다. 신경이란 뇌와 기타 신경계를 일컫는다. 가소성은 발달이나 변화가 일어났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신경가소성 통증은 만성 통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뇌가 변화했을 때 생긴다. 지난 몇 년 사이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통증 연구 중 하나에서 그 같은 과정이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을 포착하였다. 연구자들은 근래에 허리를 다친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다. 처음에 그들의 통증은 뇌의 일반적인 통증 처리 영역에서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통증이 만성으로 진행되자 뇌의 활동은 기억 및 학습과 관련된 영역으로 옮겨갔다. 신경가소성 통증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통증이다. 그것은 뇌가 지나치게 잘 학습한 나머지 완전히 고착되어 버린 통증이다. 좋은 소식은 뇌가 통증을 학습한 만큼 그 학습한 내용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증 재처리 요법은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뇌를 재훈련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뇌의 신경회로의 변화가 생기고 통증은 비활성화된다. 일반 통증일까? 뇌에서 오는 통증일까? 일반 통증과 신경가소성 통증의 차이에 대해 알고 나면 다음의 질문이 뒤따를 것이다. 내가 느끼는 통증이 둘 중 어느 쪽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수많은 통증 환자들을 만나왔는데 환자들을 만나면 처음으로 하는 일 중 하나가 그들의 증상이 신경가소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신체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판별하는 일이다.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의학적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거나 일시적으로만 통증이 완화되었나요? 살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통증이 시작되었나요? 몸의 여러 부위에 증상이 있나요? 언제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가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한가요? 통증에 대해 자주 혹은 끊임없이 생각합니까? 하루 종일 통증에 신경이 쓰이나요? 이게 잡지에 나오는 퀴즈처럼 네라고 응답할 때마다 5점씩 매길 수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라고 응답할 경우 신경가소성 통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환자 각각의 사례를 보면서 한 명씩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체 구조적 문제로 인한 만성 통증보다는 신경가소성 만성 통증 쪽이 더 흔하다. 얼마나 더 흔할까? 볼더 요통 연구 당시 치료 그룹에는 50명이 속해 있었다. 당시 통증 전문의인 하워드 슈비너 박사가 의료 면담을 실시했고 나는 좀 더 일반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우리 초기 평가 그리고 치료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증거들을 비춰보면 신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유발되었다고 판단되는 만성 요통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5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전부 신경가소성 통증이라고 생각했겠지. 신경가소성 통증 전문이니까. 손에 든 게 망치뿐이면 세상 모든 게 못으로 보이는 법이야. 하지만 의심이 많은 분들이여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일부 환자들의 경우 구조적으로 비롯된 통증을 가지고 있으리라 예상하며 연구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런 사례를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어서 우리 스스로가 누구보다 놀랐다. 엑스레이나 MRI상 주목할 만한 점이 눈에 띄던 환자들조차 신경가소성 통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통증 재처리 요법으로 치료한 결과 고질적이던 그들의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통증이 신경가소성이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환자 중 한 명은 73도 각도로인 척추 측만증을 갖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척추가 대문자 S자 모양으로 크게 휘어져 있었지만 연구가 끝날 무렵 그녀는 모든 증상을 극복해냈다. 또 다른 환자는 대학 시절 미식 축구팀 수비수였다. 상대팀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전속력으로 달려가 몸을 부딪히는 생활을 몇 년이나 계속했다. 그런 생활을 해온 결과 이 환자는 2개의 커다란 디스크 탈출과 부분 신경근 압박을 갖게 되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앉고 서고 걸을 때마다 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이러한 신체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료를 마쳤을 때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볼더 연구는 요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것이지만 온갖 형태의 통증을 치료하며 축적된 나의 경험 또한 결론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신체적 문제로 야기된 통증은 만성으로 가지 않는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의학적 치료에 반응을 보인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신경가소성 통증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절대론자가 아니다. 어떤 환자들은 실제로 신체 구조적 문제로 인한 만성 통증을 겪는다. 충분한 근거 없이 당신의 통증이 신경가소성이라고 단정해서 안 되며 철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통증이 신경가소성 통증인지 몸의 물리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책의 뒷부분에 부록을 마련해 두었다. 결론, 통증은 이롭고 신경가소성 통증은 해롭다. 보통의 경우 통증은 도움이 된다. 기분 좋은 감각은 아니지만 우리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위험 신호 역할을 한다. 그 반면 신경가소성 통증은 착오이다. 몸이 보내는 안전한 신호를 뇌가 위험한 것으로 착각해서 생기는 것이 신경가소성 통증이다. 그래서 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에도 아프다고 느끼게 된다. 우리네 학습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신경가소성 통증이 고착되는 결과를 낳는다. 통증은 관련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게 만들고 이는 더 큰 통증으로 이어진다. 신경가소성 통증을 없애려면 애초에 뇌가 왜 안전한 신호를 잘못 해석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뇌가 그토록 결정적인 착오를 저지른 이유를 이해하면 그것을 막는데 제대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뇌의 놀라운 유연성을 활용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가는 일이 가능해진다. 통증 재처리 요법을 통해 뇌의 신경 경로를 변화시키고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탈학습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경가소성 통증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의 뇌는 왜 이런 착각을 일으킬까? 통증을 지속시키는 연료는 무엇일까?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 이외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통증으로 들어가는 길. 높은 수준의 두려움은 신경가소성 통증의 발단이 된다. 그러나 통증 자체는 사람마다 다르게 시작될 수 있다. 신경가소성 통증은 어딘가를 다쳐서 시작되기도 하고 난데없이 생기기도 한다.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특별히 어려울 게 없는 평온한 때에 일어날 수도 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증이 진행된 세 환자의 사례를 통해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점진적 발병. 멜라니는 걱정 많은 어머니와 불안이 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탓에 그녀도 걱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첫 데이트가 잘 되지 않으면 생각했다. 평생 아무도 못 만나고 결국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첫 데이트가 잘 되면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 저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어떡하지? 27년을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오던 끝에 멜라니는 긴장성 두통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타나다가 몇 달 뒤에는 만성이 되었다. 그녀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그만두었다. 괜찮은 척 행동하려면 기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10달 동안 멜라니는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인생에 낙이라고는 없어 우울했고 통증이 평생 사라지지 않을까봐 무서웠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레아는 바이올린 신동이었다. 그녀는 16살에 미국 최고의 음대 교육과정에 합격했다. 하지만 집에서 멀리 떠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과 기숙사에서 지내는 생활이 버겁게만 느껴졌다. 입학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무렵 팔과 손목에 심한 통증이 찾아오더니 바이올린 활을 드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압박이 심한 생활을 하는 데에 따른 스트레스가 그녀를 과도한 경계 상태로 내몰았고 결국 신경가소성 통증을 촉발한 것이다. 증상이 악화될까봐 걱정스러웠던 레아는 그 후 7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았다. 초기 부상. 제임스는 근무 시간도 길고 책임지고 관리할 업무도 끊이지 않는 고강도의 직업에 종사했다. 받은 메일을 읽는 속도보다 더 빨리 새로운 메일이 쌓여갔다. 그는 주말마다 농구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농구를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삐끗하고 말았다. 걸어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서 있을 때를 빼고는 뭘 해도 아팠다. 한두 주가 지나자 근육의 염자는 회복되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제임스는 허리 통증에 집착하게 되었다. 직장에서는 찜질팩과 허리 쿠션을 사용했고 통증이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보려고 수시로 몸을 체크했다. 결국 그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입식 책상을 사야만 했다.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살짝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 세 환자 모두 지금은 통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멜라니는 다시 친구들과 어울리고 레아는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제임스는 입식 책상을 치우고 과거에 쓰던 책상으로 되돌아갔다. 멜라니, 레아, 제임스는 각기 다른 경로로 통증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이들의 통증은 두려움에 포위된 상황에서 생겨났다. 둘째, 통증이 생기자 이들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했다. 즉, 세 사람 모두 통증 자체를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멜라니는 통증이 영영 사라지지 않을까봐 걱정했고 레아는 통증이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했으며 제임스는 자신의 허리 통증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다. 이는 각기 다른 두려움의 모습들이다. 그리고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신경가소성 통증을 계속 지속시킨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경가소성 통증은 착오에서 비롯한 것이다. 몸이 보내는 안전신호를 위험한 것이라고 뇌가 잘못 해석할 때 신경가소성 통증이 찾아온다.
이는 잘못 울린 경보음과도 같다. 그런데 잘못 울린 경보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통증에 대해 두려움으로 반응하면 통증은 더욱 강화된다. 이런 면에서 통증은 외부의 영향에 쉽게 휘둘리는 어린아이와도 같다. 안전 대 위험. 2살짜리 내 조카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넘친다. 걷는 법을 배우던 날 뛰는 법까지 한 번에 깨우치더니 그날 이후로는 어디든 뛰어다닌다. 하지만 신체의 협업 능력에 비해 마음이 앞선 나머지 자주 넘어지곤 한다. 조카가 넘어지면 꼭 주위 사람을 살피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지켜보는 순간이 온다. 마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서야 자기 기분이 어떨지를 정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 허겁지겁 조카에게 달려가 걱정스러운 얼굴과 흥분한 말투로 괜찮아? 하고 물으면 조카는 이내 응앙하고 울음을 터뜨린다. 자신이 크게 넘어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하지만 차분하게 저런 발을 살짝 헛디뎠나 보네 라고 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다시 뛰기 시작한다.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은 위험의 감각과 안전의 감각 가운데 하나를 강화한다. 신경가소성 통증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통증은 위험 신호이다. 신경가소성 통증의 경우 이 신호를 계속 켜둘지 아니면 그만 끌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 방식이다. 두려움으로 통증을 반응하면 그것이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게 되고 그럴 때 통증은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 두려움은 통증을 지속시키는 연료이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보여주었다. 연구진은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측정했다. 6개월 뒤 추적 조사한 결과 두려움 지수가 높았던 이들이 여전히 요통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통증의 강도나 통증의 지속 기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네덜란드의 연구진은 요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두통과 무릎 통증, 섬유 근육통에 이르는 다양한 통증을 대상으로 한 수십 건의 연구들도 이와 똑같은 패턴을 보여준다.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통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안타까운 악순환으로 빠져들 수 있다. 피드백 루프의 가치다. 하나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이 순환 고리로 이어져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피드백 루프라고 부른다. 통증과 두려움도 비슷한 피드백 루프 속에 갇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가소성 통증이 만성으로 굳어질 수 있다. 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통증이 두려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2. 두려움이 뇌를 과도한 경계 상태로 바꾸고 이것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 3. 통증이 심해짐에 따라 두려움이 더 커진다. 4. 두려움이 심해짐에 따라 통증은 더 심해진다. 통증을 두려워할수록 통증이 고착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한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수렁과도 같아서 우리는 이를 통증 두려움 순환이라고 부른다. 통증 두려움 순환 끊어내기. 간단히 말해 신경가소성 통증을 앓고 있을 경우 통증과 관련해 느끼는 두려움이 위험하다는 감각을 강화시키며 이것이 통증을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두려움은 더 커지며 이것이 다시 더 심한 통증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이 악순환은 계속된다. 통증을 앓은 기간이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상관없이 이 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이 있다. 두려움을 없애면 된다. 통증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뇌에게 가르치면 된다. 이것이 통증 재처리 요법의 첫 번째 목표이다. 재처리란 뇌가 통증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뜻이다. 물론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통증은 원래 무서운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 겁을 먹지 않기란 어렵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통증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뇌를 진정시키고 가짜 경보음을 가려내 통증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 감자, 호박파이, 그리고 통증. 추수감사절이 오면 나는 세 가지를 기대하게 된다. 산더미 같은 칠면조 요리, 끝없이 이어지는 미식 축구 경기, 그리고 통증이 심해졌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환자 몇 사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촌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형제 자매들은 정치 문제로 싸우며 어머니는 이메일 첨부 파일 인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이미 알려드렸는데도 또 감당할 게 많아지면서 경계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위험 신호를 증폭시켜 통증을 더욱 악화시킨다. 통증을 둘러싼 두려움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처럼 좀 더 일반적인 두려움과 스트레스도 다루려고 한다. 전반적인 안정감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통증 재처리 요법의 두 번째 목표이다. 위험에 대한 볼륨 조절 다이얼을 낮춰두면 신경 가소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명절마저 스트레스 상태로 보내지 않도록 말이다. 신체 감각 추적. 신경 가소성 통증은 정말 대단하고 강력하게 느껴진다. 대단하고 강력하게 아프니 말이다. 몸속에 무언가 위험한 것이라도 생겨 그런 것 같아 무섭기만 하다. 하지만 신경 가소성 통증은 위험하지 않다. 통증이 곧 뇌가 만들어낸 착각임을 드러내기만 하면 신경 가소성 통증은 그 힘을 잃는다. 통증을 무서워하지 말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신체 감각 추적이다. 신체 감각 추적은 몸에서 발생하는 신체 감각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뇌가 해당 감각을 해석하는 방식을 서서히 바꿀 수 있게 된다. 신체 감각 추적의 실제. 신체 감각 추적의 첫 번째 요소는 마음 챙김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챙김을 명상이나 동양 철학과 연관지어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개념이다. 마음 챙김을 서구사회에 널리 알린 존 카바찌는 이를 아무 판단 없이 현재 순간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복잡하지 않지만 이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자신의 통증에 오롯이 마음을 모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것을 관찰하게 된다. 신경과학자들은 마음 챙김이 뇌의 두려움 회로를 비활성화함으로써 안정감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통증 두려움 순환을 교란시켜 뇌가 몸의 신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돕는다. 우리의 목표는 두려움 없이 통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통증을 두려워해왔다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신체 감각 추적의 두 번째 요소는 뇌에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안전 재평가로 알려진 이 기법은 두려움을 크게 낮추어주는 것으로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뇌와 몸 사이에 오해가 일어났을 뿐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신체 감각 추적의 중요한 요소이다. 과학자들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행복한 사진을 보여주고 웃기는 영상을 보게 하고 신나는 음악을 들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긍정 감정 상태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 같은 실험은 사람들이 기분이 밝을 때 통증과 관련된 두려움을 더 잘 극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안전이 우리의 핵심 키워드이다. 여러분이 직접 신체 감각 추적을 실습할 때도 언제나 안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신체 감각 추적의 모든 요소는 위험하다는 느낌을 낮추고 안전하다는 감각을 키우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마음 챙김은 판단이나 두려움 없이 통증을 바라보게 해주는 방법이며 안전 재평가 기법은 이때 느껴지는 감각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뇌에 상기시킨다. 마지막으로 장난기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안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자세로 감각을 탐색할 수 있다. 이제 당신 차례다. 신체 감각 추적의 목표는 뇌가 통증을 맺고 있는 관계를 바꿔놓는 것이므로
실습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통증을 겪는 쪽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 앉아있을 때 통증이 있다면 앉은 자세에서 신체 감각 추적을 해보자. 서 있을 때 아프다면 서서 하고 걸을 때 통증이 있다면 천천히 걸으면서 시도해보자. 신체의 감각을 추적하는 동안 눈을 감으면 내부 감각에 더 쉽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걸어다니면서 신체 감각을 추적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눈을 뜨기 바란다. 이렇게 해보길 바란다. 몸의 어느 부위에서 오는 것이든 지금 느껴지는 통증의 감각에 잠시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다. 통증을 탐색하면서 맨 먼저 할 일은 감각의 구체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통증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꽉 조이는 감각인가? 화끈거리는 감각인가? 저릿저릿한 감각인가? 잠시 시간을 들여 자세히 확인해 보자. 감각의 특징을 파악했다면 다른 측면에서도 조금 더 탐색해 보자. 통증이 넓게 퍼져 있는가? 아니면 좁은 부위에 국한되는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아픈가? 아니면 특별히 더 아픈 지점이 있는가? 통증의 양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이제 가만히 그 감각을 관찰해 보자. 애써 없애거나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알아차리고 탐색하면 되는 것이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는 동안 알아차린 것은 무엇인가? 감각이 더 강해졌는가? 아니면 가라앉았는가? 감각의 특성이 변했는가? 혹은 감각이 느껴지는 부위가 바뀌었는가? 알아차린 것이 무엇이든 괜찮다. 그 감각은 안전한 것임을 기억하라. 몸에서 발생한 안전한 메시지를 당신의 뇌가 잘못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편안히 앉아서 부담 없이 이 쇼를 바라보자. 몇 초만 더 아무런 판단이나 의도 없이 신체의 감각을 살펴보라. 그러고 나면 이제 다 됐다. 축하한다. 당신은 지금 막 첫 번째 신체 감각 추적 실습을 해냈다. 과거 어느 순간인가 당신의 뇌는 몸에서 오는 특정 감각을 위험하다고 잘못 학습하고 말았다. 그러나 신체 감각 추적을 통해 해당 신호를 재처리하면 뇌는 그 신호를 안전과 연관짓게 될 것이다. 치료의 과정. 통증이 심한 경우. 통증 수준이 높다면 현재 뇌는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이때는 교정 경험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신체 감각 추적은 아예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교정 경험을 할 기회는 나중에 생길 것이다. 그때까지는 가능한 한 후퇴를 줄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니 통증이 심할 때는 회피 행동을 적극 활용해 보자. 10분마다 일어나거나 10분마다 앉아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 쿠션이나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줘야 하거나 아픈 부위를 마사지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나마 편안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자. 해서는 안 되는 단 하나의 행동은 통증을 억지로 참으며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교훈을 얻었다. 치료 과정을 개발하기 훨씬 전이던 어느 날 허리가 심하게 아파왔다. 나는 엄청난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나의 통증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증거를 모았지만 통증을 없애는 법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태였다. 나는 생각했다. 좋아, 통증에 한번 맞서보자. 내가 앉고 싶으면 얼마든지 오래 앉을 수 있다는 걸 나의 뇌에게 증명해 보이겠어. 그래서 나는 차에 올라타 기름을 가득 채우고 중요한 물품들을 챙긴 뒤 차를 한 번도 세우지 않고 샌프란시스코까지 달렸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차로 5시간이 걸린다. 3시간이 지나자 나의 허리 통증은 통증 지수 10점 중 9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았다. 4시간이 지나자 통증이 통증 지수 10점 중 10점에 올라갔다. 하지만 나는 계속 밀어붙였다. 5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깨달았다. 아, 아까는 10점 중에 10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 10점 중 10점이다. 마침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나는 통증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다. 선착장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한 조각 남아있을 뿐이다. 주차를 하고 차문을 연 뒤 나는 땅으로 굴러떨어졌다. 나는 나의 뇌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통증이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말았다. 내 평생 역대급 후퇴의 경험이었다. 사람들은 통증이 심할 때 끝까지 참고 버티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통증을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후퇴로 이어진다. 통증에 맞서 싸우는 순간 우리는 뇌를 경계태세로 내몰며 통증은 위험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할 뿐이다. 통증이 심할 때 우리는 이미 다양한 회피 행동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아주 좋은 일이다. 특별히 회피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이 한번 시작해 볼 때이다. 어느 쪽이든 과정이 이 단계에 이르면 또 다른 요소가 등장한다. 통증이 심할 때 당신의 뇌는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로 가득 찬다. 그 때문에 두렵고 절망스러운 생각 속으로 빠져들기가 예사이다. 나는 절대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나에게는 이 과정이 통하지 않는군. 난 틀렸어. 통증이 아주 심했을 때 내가 품었던 끔찍하고 절망적인 생각들을 모으면 일기장 한 권을 빼곡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를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다. 태어나 처음으로 천둥 번개를 접하는 어린아이를 상상해보라. 번쩍거리는 빛과 요란한 소리 때문에 아이는 이미 겁에 질렸다. 그런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와, 큰일 났다. 이렇게 세상이 끝나나 봐. 아이는 단순히 무서운 것을 넘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달래주는 것이다. 위험하지 않다고 폭풍우는 지나갈 것이며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는 차분하고도 든든한 목소리 말이다. 통증이 심할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와 똑같다. 그러므로 회피 행위를 하는 것과 더불어 스스로에게 안전의 메시지를 보내주어야 한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목표는 한껏 고조된 경계 상태를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다. 나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메시지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이건 지나가는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안전해. 그리고 내 몸도 건강해. 나의 뇌는 내가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 울린 경보음일 뿐이야. 과정을 믿자. 이 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깃든 정신이다. 취지는 위험을 감지하고 겁에 질린 당신의 뇌를 안전의 메시지로 진정시키는 것이다. 이는 통증 두려움 순환을 끊는 데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심한 통증을 겪고 있으면서 계속 회피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스스로에게 안전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매번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둘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좀 더 견딜만하게 만들고 후퇴를 최소화하도록 하자. 통증이 약하거나 중간 정도인 경우. 통증이 약하거나 중간 정도인 경우에는 회피 행동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한 편안하게 느껴지는 상태로 지내는 것은 언제든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증이 조금 참을 만한 상태가 되었다면 신체 감각 추적을 통해 교정 경험을 해볼 기회가 생긴 셈이다. 기억하자. 이때 집착해선 안 된다. 지나치게 치열하게 임하거나 성급해져서도 안 된다. 애쓰지 말고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통증 지수 10점 중에 2점밖에 안 되는 상태라니 훌륭한데? 신체 감각 추적을 시도해 볼 좋은 기회야. 신체 감각을 추적하는 동안 통증이 변하거나 이동하거나 줄어드는 것은 괜찮다.
교정 경험을 성공적으로 해낸다고 해서 반드시 통증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지금 당장은 통증이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만 강화해주면 된다. 그 무엇도 바꾸려 하지 않고 지나친 열심도 내려놓은 채로 신체 감각을 추적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목표는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와, 살짝 노출을 시도해봤는데 느낌이 괜찮네? 나의 환자들은 이 과정에 들어갈 때 늘 다음과 같은 질문 2가지를 똑같이 던진다. 1. 신체 감각 추적을 할 때 한 번에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를 떠올려 보라. 새로운 활동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자전거 위에서 고작 몇 초 버티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 점점 더 오래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신체 감각 추적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권한다. 시작은 짧게 하라. 그러면서 점점 시간을 늘려나가라. 몸의 긴장이 느껴지거나 통증 부위가 너무 아프다면 곧바로 멈추자. 2. 신체 감각 추적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의 경우 누구에게나 맞는 하나의 정답은 없다. 어떤 환자들은 엄격한 규칙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나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한다. 목표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교정 경험을 포착해 가면서 인생을 최대한 즐겁게 사는 것이다. 통증 탈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통증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